어떤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떤 식물은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식물마다 물을 주는 권장 주기가 있죠. 그런데 가끔 물을 주는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손가락 2마디 정도를 흙 안에 쑥 넣어보면 됩니다. 겉흙이 말라 보여도 속은 촉촉할 때가 있고요. 겉흙은 촉촉해 보여도 정작 속은 마른 경우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안쪽 흙이 말라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겉보다는 속을 들여다보려는 마음가짐은 사람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데도 필요할 것 같네요. 2014년 7월 5일 토요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 읽기, 조선 전기 우원 소설,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바바라 오코너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 소설 김진희의 봄나들이 봉봉,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EBS 경청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방송됩니다. 먼저 이번 주 고전 읽기에서는 조선 전기 우원 소설을 읽어드렸습니다. 우원 소설이란 동식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해서 쓴 소설을 말하는데요. 사물이나 식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또 우화소설이라고도 부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작품은요. 오래된 문방사호가 주인에게 각자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회포를 푸는 모습을 그린 서재에서 밤놀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은자의 정원에 있는 꽃들이 꿈속에서 꽃나라의 임금과 신하로 나타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안빙의 꿈여행 들려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시리에 찬 사대부의 글방에 요괴가 들다. 한 사부가 있었다. 성명은 생략하고 적지 않는다. 옛것을 좋아하고 시리에 차 있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일찍이 달산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아 걸고 왕래를 끊고는 오직 책만을 즐겼다. 이웃집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 세월이 대황락에 든 해, 한가위를 이틀 앞둔 때였다. 산비가 개고 나니 밤 기온이 깨끗하고 고요했다. 먼 하늘이 맑았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밝은 달이 빛나고 맑은 이슬이 영롱했다.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던 뜻이 오싹 생겨나고 이백이 달을 즐기던 흥치가 은근히 일어났다. 서당을 걸어나와 뜰을 거닐며 혼자 읊조렸다. 쩡쩡 시냇가 나무 찍어내는 소리뿐. 고즈넉한 서재에는 이웃도 적다. 약을 찢노라니 옥토끼만 불쌍한 듯하고 술잔을 멈추어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고, 단풍나무 숲속에선 이슬방울 듣는 소리 들리고, 대문 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일지 않네. 봉황색인 누각 떠나온 지 지금 몇 해런가. 미인을 어찌 만나뵈랴. 더욱 시름겹도다. 말을 마치고 마음 슬피 탄식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더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손으로 마른 오동나무를 더듬어 바깥에 자리 잡고 앉았다. 때는 밤도 이미 삼경인지라 전혀 인적이 없었다. 호련 글방 안에서 두런두런 웃는 듯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 과연 누군가 글방에 있군. 혹시 도둑인가? 선비는 살그머니 맨발로 몇 걸음 다가서서 살펴보았다. 이때 달빛은 빈창으로 흘러들어 방 안이 대낮 같았다. 창틈으로 은밀하게 엿보니 모습도 의관도 각기 다른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까만 비단 옷에 검은 관을 썼는데 중후하고 꾸밈이 적었으며
가장 연장자였다. 또 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어 맨 상투가 위로 도드라져 있었으며 기품이 심히 날카로웠다. 또 한 사람은 흰 옷에 광건을 썼으며 용모가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았다. 또 한 사람은 검은 옷, 검은 모자에 얼굴은 푸르게 칠한 것 같았으며 극히 못생기고 작달막했다. 누가 능히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흙과 백이 한 가지 이침으로 할 것인가? 내 그와 벗하리라. 사여여뇌라면 충분히 막역한 벗이 될 만하지? 그러면서 무릎들을 당겨 앉았다. 흰옷이 말했다. 오늘 밤 주인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방을 독차지해 즐기는 것이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벗은 모자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주인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살면서 함께 거처하는 자는 우리뿐이다. 살갗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히고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드는 등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나는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자네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이 사람 또한 흠결이 생겼다.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그러니 이토록 밝은 달 아래 어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조원진이 올린 사표의 구절을 읊었다. 흰머리 늙은이 어디로 갈꼬 일편단심이야 쓰러지지 않으리. 한간 남녀관을 쓴 초나라 포로처럼 사좌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엇으로 회포를 달랠 것인가? 벗은 모자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 머리라 말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일컬으니 어디 되겠는가? 골화도다.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이 흰 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 검은 옷이 까만 비단 옷에게 눈짓하며 일렀다. 그 두 사람은 입을 닫게나 깎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 하는 자라야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만하도다. 다른 사내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목을 다듬는다는 말은 못 들었네. 그렇군. 과연 옥은 아니지. 시흥이 한번 일어나고 보니 늙을 줄도 모르겠군. 짧은 시편 하나 지어 세 사람에게 들려드리리다. 성긴 발 빈 휘장 밖에 밤이 낮처럼 환하니 구슬 같은 이슬 빛남은 가을달이 높음이라. 머리가 희어도 아직 잔글씨 쓸만은 하고 눈 밝으니 오히려 가을터럭 새고자 하네. 까만 비단 옷이 이어 읊었다. 달나라 금두꺼비는 이슬 내리니 씻은 듯 맑고 옥토끼는 가을터럭에 추워서 잠 못 들겠네. 짧은 시 다 짓고 나니 심사가 괴롭구나. 눈물 자국 오히려 찌푸린 눈썹가에 남아있네. 내 자네를 사랑한 것은 후덕함과 두터운 명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남몰래 본받고자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네. 그런데 지금 자네가 읊은 시의 끝구절은 잠옷 부인네의 뜻과 비슷하여 중화하지 못하네. 자네도 쇠하였는가? 자네가 알아차리고 말았네 그려. 사실 내가 쇠했구나 하고 단식한 지도 오래되었네. 이어서 시를 지어도 되겠지. 또렷한 가을 달빛에 흰바탕 더욱 희니 단청치라는 솜씨고 좋은 시를 써볼 거나 진중한 네 사람 문자로 모였으니 영원히 남을 자취 이를 누가 전할 거나. 검은 옷이 과묵하여 시를 마지못해 짓는 듯이 이렇게 읊조렸다.
쪼고 갈며 쇠고 물들이니 도를 보존할사. 그 쓰임새 당년에 누가 지년만 하랴. 새 법과 다시금 악교칠 같은 교분 나누리. 댓글 세상 늑도로 써먹한 관계 얼마나 많으냐. 진연의 시는 시원찮다. 제 말만 할 줄 알지 우리 광경을 언급한 게 하나도 없으니 고루하지 않은가? 고야말로 견을 깔보고 진을 흠잡으니 고는 젠치하는 것인가? 오늘날 붕어의 도래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구나. 기왕에 막역하다 해놓고는 다시 절차를 꺼내는구나. 네, 사과하리이다. 선비가 내 친구를 만나 사귀다. 선비는 애초 도둑이 드러나 생각했지만 물개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들이 하는 짓을 자세히 보고 싶어졌다. 까만 비단옷이 말했다. 시경에서 이르지 않던가. 너무 편안해 하는 건 아닌가. 제 직책이 처한 바를 생각해야지. 즐기기를 좋아하되 빠지지 않기를 훌륭한 선비는 경계하는도다. 만약 조금만 틈새라도 있다면 누설될까 저된다. 세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답하지 않았다. 선비는 그들이 흩어질까 염려하였다. 그러자 방 안이 고요해지고 갑자기 보이는 게 없었다. 선비가 즉시 물러나 축소하였다. 그대들의 무리는 셋도 아니요 여섯도 아니다. 이수라 한다면 둘을 더해야 하고 오기라 한다면 하나를 줄여야 한다. 그대들은 나를 공공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미 그대들의 정체를 알았는데 감히 그 모습을 숨기려 하는가? 비록 지금 종놈 노성이 풀을 엮어 전송하는 절차는 없으나 왼쪽 자리를 비워두고 높은 손님 맞이하는 예의는 있노라. 비록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르다 하나 정성이 늦고 오면 반드시 통하는 법이라. 이래도 사구는 끝내 나를 저버릴 수 있겠소. 축소를 마치자 옷깃을 바로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오래도록 흐트러지지 않고 있으니 호련히 서재 부쪽 창밖에서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선비는 변화를 알아채고는 긴장하여 움직이지 않았다. 산 위에 뜬 달이 넘어가려 할 때였다. 어슷한 그림자가 대청마루에 지며 세 사람이 연달아 왔다. 옷매무새와 모습이 방 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도착해서는 앞에 늘어서서 절을 하니 선비도 답배를 했다. 저 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자를 쓰지 않아 감히 뵙지 못합니다. 산에 있는 서재의 밤 모임이니 예법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속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벗은 모자가 이 말을 듣고 서재 뒤에서 주저하며 다가와 머리를 수그렸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앉으시지요. 선비는 그들의 성명과 족보를 캐물어 산 정령인지 나무 도깨비인지 가리고도 싶었지만 자칫 그들의 뜻을 거스를까 염려되어 감히 급하게 내뱉지 못하고 먼저 자기를 소개했다. 저는 고양시의 후예입니다. 가문에 쌓은 선행이 많았던지 대대로 높은 벼슬자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설의 공에 뜻을 두고 호화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끊었습니다. 박심사변의 교훈을 수승 삼고 격치 성정의 학문을 살아내려 했습니다. 스스로 기약하기를 우러러 하늘에 굽어 사람에게 거처함에 방안 깊은 곳에 잠자리에서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으려 한 지도 몇 년이나 되었지요. 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구석진 땅 말세에 태어나 터덜터덜 외톨이로 살아왔죠. 마음은 옛 것을 사모할 줄 알았지만 행실은 허물을 덮지 못하여 거의 구사일생으로 중감의 험한 지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운 벗들은 나를 버리고 집사람들마저 번갈아 나를 꾸짖었습니다. 불행함이 이와 같으니 원망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은 고목 같은 몸뚱이의 지혜를 떨쳐나갔지요. 세상에서 달아나 무리를 벗어나니 산기슭은 저교하고 초당은 고절한 지경입니다. 안씨의 정신을 따르고 있지만 주공의 꿈은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의에 침잠하기도 하고 멋대로 글을 지으며 놀아나기도 합니다. 네 분이 없다면 누가 저와 논일겠습니까? 원컨대 작은 인연에라도 기대서 말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르쳐 주소서. 네 사람이 일제히 절하고 살해하며 말했다. 저희는 모두 보잘것없는 자질로 군자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외람되게 조화의 도가니에 들어가 명검으로 만들어달라고 감히 튀어오르는 새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명공께서는 언짢아 하지도 벌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명공의 뒤를 쫓아 따라 논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깊은 속마음까지 말씀해 주셨죠. 스스로 생각건대 별볼일 없는 우리가 어째 이런 기회를 만났는지요. 비루한 마음을 아뢰어 명공께서 맑게 들으실 수 있도록 신뢰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실로 바라는 바이올시다. 까만 비단옷이 일어나 절하고 앉아 다시 말했다. 저는 간배 씨의 후손입니다. 순임금께서 한미하시던 시절에 이름이 그릇 긴 사람이 있었는데 순임금과 합인해서 질그릇을 구웠습니다. 순임금이 제왕에 즉위하자 드디어 도시라는 성을 내려주셨건만 사적이 우전에는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자손 중에서 서토로 가서 윗땅에 옮겨 살던 자들은 와씨로 성을 바꾸었으며 위나라가 망하면서 비로소 이름이 났습니다. 당나라 정원 즈음에는 와씨 중에 이강과 고유한 분이 있었는데 장안에서 논일다 객사하자 이관이 예로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와씨는 지파이고 종소는 견씨입니다. 저의 조상은 견씨이며 애초 태어날 때 터지거나 붙지 않아 산모에게 해를 전혀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바닥에 못 지자가 새겨져 있어 지라고 이름했습니다. 우리의 족보와 성령은 이와 같습니다. 어찌 감히 저를 알아주시는 분을 속이겠습니까? 다만 지금 나이가 들어 한번 어긋나자 만사가 산산이 쪼개지니 비록 사문에 하찮은 노고가 있었다 한들 누가 다시 기억하겠습니까? 원컨대 와씨와 이관이 사귀었던 옛 정리에 의탁하고자 하오니 명공께서는 허락하실는지요? 예. 선비는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대답할 뿐이었다. 검은 옷이 나와 절하며 말했다. 저는 수인 씨의 후손입니다. 선조 중에 이름이 상이란 분은 신농 씨와 더불어 온갖 불의 맛을 보며 약을 만들었으니 그 일이 본초 강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름이 오란 분은 창일과 더불어 글자를 만들었으니 그 일이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분들이 시대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0대조 목적은 정수리를 갈아내어 발꿈치까지 이르도록 천하를 이롭게 하여 공자와 함께 두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5대조에 이르러서 진시로 성을 바꾸어 소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기에 벼슬하지 못했습니다. 선대부께서는 내게 탕마의 자질이 있어 조상들께서 이루신 영광을 더욱 빛낼 수 있으리라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옥이라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어려서는 서적을 담독하며 꼿꼿이 앉아 해를 넘기곤 했는데 늙음하게 이르러서는 점차 소갈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를 알아주시는 명공께 의탁하오나 온몸에 오치를 하여 보답하는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감히 어진 분께 의탁했으니 늙어서 버림받았다는 한탄은 하지 않겠습니다. 명공께서는 어여피 여겨주십시오. 예. 흰옷이 일어나 공경이 절하고 말했다.
저는 구망씨의 후손입니다. 선조들께서는 풀과 나무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영달하기를 바라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한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혼돈술을 익히셔서 흰빛을 밝히고 봄바탕에 들어갔으니 무의로 순박함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진시황 시절에는 시설을 불태워 없애고 학자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였으나 그 화에 끼이지 않았습니다. 무릇 선행을 많이 쌓은 가문은 후대의 은택이 멀리 가는 법이라 자손이 한나라 때부터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무제가 없어진 고서들을 사서 모으려 할 때 바친 책이 많았는데 석거천록을 이루는데 우리 선조께서 자목 공로가 많았습니다. 애초 태어날 때 처음 이름은 고였는데 다시 혼돈의 가업을 닦았지요. 비록 속마음을 흙고 삶아서 정신을 닦아내고자 했으나 본디 채색을 받아들일 자질이 아닌지라 경박하다는 참소를 은연중 뒤집어 쓰고 끝내 장독이나 덮게 되었습니다. 감히 다시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오니 명공께서는 살펴주소서. 예. 벗은 모자가 손을 올려 맞잡고 머리를 숙여 절하면서 말했다. 저는 포희 씨의 후손입니다. 선조께서 희생을 잡아 처음으로 천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희생터를 뽑아 사용한 공으로 모씨라는 성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컫기를 포희 씨 시절에 털을 태워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릇되었습니다. 모씨는 대대로 사관이 되어 붓을 머리에 꽂고 사적을 기록하였지 대부분 스스로 저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나라 한유가 말하기를 제 선조가 공자에게 절교를 당했다고 한 것은 심하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전국시대에는 모수께서 주머니 속에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한나라 때 모장이란 분이 시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한 사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바른 계파인데 한유는 자기 문장의 화려함을 믿고서는 하늘을 뚫어 허공을 달리고 억지로 끌어다 합하고 붙여서 모씨의 종파를 어지럽혔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중서성에 들어가시던 해에 아버지는 지제고가 되셨죠. 제가 젊고 기백이 날카롭다고 여기셔서 할아버지는 제 이름을 예라고 지어주셨고 아버지는 제 자를 퇴지로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돌아보고 뜻을 생각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노둔해져 젊은 뜻이 꺾이고 터럭이 닳아 모자라져서 모자를 벗었으니 옆사람 보이기가 부끄럽습니다. 원컨대 무덤을 만들어주시는 영광을 받고 싶을 뿐이요 걸상 위에 올라 시 짓는 것을 본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명공께서는 마음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선비는 끝내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오늘 밤의 해운은 실로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다만 별들이 돌고 북두성 자리가 바뀌었으니 새벽달이 장차 질 것입니다. 아직 못다 나는 속마음을 조용히 펴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아까 방 안에서 여러분이 각기 짧은 시편을 지으시던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까만 비단옷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구름인 양 조각달인 양 눈썹 같은 벼룻돌 뽐내는데 온 세상에 누구라 구닥다리 견시 어여뻐할까. 웃지를 마라. 돌창자도 지금은 달아빠진 것을 한유는 그를 위해 명을 지어주더구먼. 검은 옷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신선약을 내서 지은 흰 토끼 실은 겨웠고 창일이 글자 배우던 시절 세상에 나타나셨지. 조상님 가르침 따라 정수리 갈며 세상 구제했지. 양주에게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리. 벗은 모자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시서 전한 지도 오랜 세월 흘렀지. 허기롭던 얼굴 머물지 않고 귀민머리만 세었지.
풍류스런 옛일이야 관장할 이 없으니 술동이 앞에 놓고 글재주 겨루기도 어려운 노릇. 히로시 씨는 다음과 같았다. 유유히 전해지던 고전 모두 연기로 변해버리고 만신창이 모아져서 내 덕분에 전해졌지. 장대한 서거각에 수많은 책 저장해놓고 달 밝은 밤 풍류의 벗들을 찾지 못했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답시를 짓겠습니다. 일생의 사귐을 누구에게 의탁할꼬 우연히 산중에 내 노인을 알게 되었네. 훗날 오는 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서재 책상자에 진기한 자취 남겨놓으리. 네 사람이 살해하며 절하고 말했다. 이미 알아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멀리 내버리지는 마십시오. 이만 떠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보이지 않았다. 선비가 이지러진 문방서를 묻으면서 제문을 지어주다. 선비가 방 안에 혼자 누웠으나 말똥말똥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만났던 일을 뒤미쳐 생각하지 거의 알 듯도 한데 해가 이미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시동이 아상하게 여기 와서 여쭈었다. 오늘은 어째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간밤에 달이 너무 밝아 실을 읊조리며 정을 풀다 보니 아침에 고나게 잠이 들었구나.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냐? 선비는 일어나 방 안에 붓, 벼루, 종이, 먹을 살펴보았다. 옛날부터 소장하던 도기 벼루는 바람벽 흙덩이 때문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한자로 있는 붓은 붓대가 알록달록한 대나무였지만 머리갑이 없었고 낡아서 글씨 쓰기에 적당치 않았다. 하나 있는 먹은 갈지 않고 남은 부분이 제 손끝 마디만큼도 되지 않았다. 종이는 며칠 전 여기 그 투박한 당나무 종이가 있으니 장독 뚜껑을 덮겠습니다. 그러려무나 한 것이었다. 종이를 가져오너라. 깨끗하고 두껍구나. 이로써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즉시 그 종이로 나머지 새 물건을 싸고 으슥한 곳에 묻으면서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유세차 몽년모월 고양시의 후에 암흑에는 삼가 맑은 술과 몇몇 안주를 차려놓고 공경이 감배시의 후손 견군 지, 수인시의 후손 진군 옥, 구망시의 후손 혼돈자 고, 호희시의 후손 모군 예, 네 벗의 신령에게 제사 지내노라. 아, 하늘이 성명을 부여할 때 사물의 법칙을 주셨으니 인간 무리에 오륜이 있고 덕으로는 오덕이 있네. 살펴보건대 붕우의 도리는 이 두 종류의 5 항목에 모두 끼어 있다네. 산에는 나무 푸르고 골짜기엔 새가 지저귀는도다. 아, 나의 온 방 안에는 그림자만 덩그러니 조문할 뿐이었는데 부르지 않아도 줄줄이 네 벗이 재빠르게 모여주었네. 좋은 밤 흰 달빛 아래 읊조리고 담론하니 속되지 않은 말이 고양시로부터 시작하였지. 감배, 수인, 구망, 포이시의 유래, 백초상 만든 신농시와 글자 만든 창힐과 순임금 살던 하수물가와 고공담보 건너간 저수와 칠수의 사적, 춘추의 절필과 전국시대 낭중지추, 석거각과 철록각의 축조, 한문제와 당명황의 이야기, 엎치락뒤치락 뒤섞어서 모조리 거론하니 넓고 아득해서 무엇을 밝히고 무엇에 근거했나. 풍류 높은 기이한 모임이 실로 명철함과 성실함에 말미암았도다. 형체 없다가 형체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형체에 있다가 형체가 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평생의 사귐을 맺고 더욱이 세상을 논했다네. 살아서는 막역한 벗이 되고 죽어서는 같은 구덩이에 묻힌다네. 하물며 사람이건을 사물만 못할 것인가? 낭랑한 이별의 말을 감히 잊어버리고 돌보지 않을 것인가? 무릇 내 무엇을 슬퍼하리? 그대들이
숨는다 한들 어둡지 않은 정령이 있다면 이 글에 감흥할진저. 이날 밤 꿈을 꾸니 네 사람이 와서 살해하였다. 공은 지금부터 4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후로는 전혀 이러한 물괴가 없었다고 한다. 이어서 고전 읽기 은자의 정원에 있는 꽃들이 꿈속에서 꽃나라의 임금과 신하로 나타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안빙의 꿈 여행 들려드립니다. 서생 안빙이 꿈나라에 들어가다. 안빙이란 서생이 있었다.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남산 별채에서 한가로이 지냈다. 집 뒤뜰에 이름난 꽃과 기이한 초목을 많이 심어놓고 날마다 그 가운데에서 씨를 옮으며 소요하였다. 한 번은 3월 말 늦봄에 날씨가 맑고 따스하여 안생은 화초를 완성하며 기분 좋게 거닐었다. 그러다가 문득 피곤해져 늙은 해나무 아래 기대앉아 입가를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전하는 괴양구 이야기는 심히 거짓되고 미덥지 않으니 거참 괴이한 일이야. 거닐다 기대앉다는 사이에 갑자기 졸음이 와 설핏 잠이 들었다가 막 깨어났을 때였다. 박지만한 호랑나비가 너울너울 코끝에서 날고 있었다. 안생이 이상해서 쫓으니 나비가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하면서 마치 인도하는 듯 몇 리쯤 가더니 한 동구 밖에 이르렀다. 복사꽃이랑 오약꽃이랑 흐드러지게 피었고 그 아래로 오솔길이 나 있어 안생이 방황하며 돌아가려 했는데 이제껏 쫓던 나비가 호련히 사라졌다. 오솔길 가운데에서 10서너 먹은 청이 동자가 있어 손뼉을 치고 앞으로 나왔다. 안공이 오신다. 청이 동자가 이내 종종 걸음으로 앞서갔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나는 듯했다. 안생은 그 동자를 기억해내려 했었지만 애초 모르던 사람인지라 마음속으로 잠옷 이상하게 여겼다. 드디어 오솔길을 찾아 들어가니 저택 하나가 보였다. 색 담장이 둘려있고 붉은 용마루에 푸른 기와가 산 계곡을 휘황찬란하게 비추니 전혀 인간 세상의 솜씨가 아니었다. 조금 들어가니 채색 지게문이 일제히 열리며 한 시녀가 나오는데 붉은 입술과 빛빛 소매가 아름다워 자태가 황홀하였다. 곧바로 안생 앞에 이르러 웃음을 머금고 눈길을 낮추는데 마치 예부터 알던 사람처럼 위로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군께서 공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손님과 주인의 자리를 만들어 마주 배우려 하니 조금만 여기 머무르소서. 과군이 누구인가? 과군은 도당시로서 요임금의 맏아들 단주의 후예입니다. 선조 중에는 우순과 하우 시절 군목을 지내신 분이 많습니다. 목민에 공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왕호를 지녔던 것입니다. 여러 세대를 전해오면서 후손이 번성치 못하여 무신하가 공화정치를 했고 종실의 여자 중에 문덕이 있는 자를 택해 왕으로 세웠습니다. 목덕과 화덕을 섞었으니 모든 위와 제도에서 청색과 적색을 숭상하며 지금까지 이 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무슨 성씨이며 학렬에서 몇 번째인가? 첩의 성은 강이고 이름은 낙이며 제20낭입니다. 한나라 때 강우 관영의 후예로서 선조가 강 땅에 봉작되어 성을 강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녀 하나가 다시 나왔다. 요염한 자질에 가냘픈 모습이 마치 몸을 부지하지 못할 듯 보였다. 단정이 안생에게 읍하면서 강씨를 놀려 말했다. 무슨 비밀 얘기가 있어 사람을 보더니 곧 그치는 것이야? 마침 기빈을 배워 단지 성씨를 아뢰었을 뿐인데 더 무엇을 의아해하는고. 그대는 또 누구인가? 무슨 성씨이며 학렬에서 몇째인가? 첩의 이름은 유이고 제18랑이며 손님과 같은 성이지요.
금고기 본관입니다. 안생이 같은 성과 금곡이라 한 말 뜻을 캐물으려 했는데 여인이 말했다. 모시오라는 주군의 명을 받들고 온 터라 머뭇거릴 겨를이 없나이다. 원컨대 바삐 들어가 과군을 배웠었어. 곧 왕국의 손님들과 자리를 정하다. 안생이 의관을 정지하고 손을 모은 채 두 시녀를 따라 들어가 수십 곳 중문을 지나니 정전이 어마어마한데 황금 글씨로 조원전이라 나무 액자를 달았다. 영롱한 구슬을 꿰어 주렴을 만들고 좁쌀 같은 금가루로 의자를 장식했다. 흰 옥이 섬돌에 솟아있고 푸른 유리가 뜰하게 깔려있으니 맑아서 밟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왼쪽으로 청루가 있고 오른쪽으로 홍루가 있어 왼편에 영춘루, 오른편에 화왕루라 편액을 달았다. 난간에 문양을 아로새기고 기둥에 그림을 그린 화려한 채색이 눈길을 빼앗았다. 안생이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린 채 행랑칸에서 긴장하여 서 있었다. 공중으로부터 시녀 수백 명이 표현이 내려와 온갖 무늬가 아로새겨진 한 수레를 옹이하였다. 수레에서 여왕이 나오는데 나이 17, 8쯤 되어 보였다. 붉은 비단 곤룡표를 입고 수정 무봉관을 쓰고 있는데 풍만한 살결에 붉은 뺨을 지녔다. 구름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천천히 동편 섬도를 걸어내려오니 기이한 향내가 물씬 풍겼다. 안생이 문득 종정걸음으로 나아가 뜰에서 절하고자 하니 여왕이 앞서 인도하던 두 시녀를 시켜 만류하며 말했다. 오래도록 맑은 덕을 우러르며 사모함으로 실로 절실했고 또 그대를 다스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뜰악으로 내려가 배울 터이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안생이 2번 절하니 여왕 또한 답례로 절했다.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정각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이 부인을 불러오면서 반이와 함께 오라 명하라. 얼마 있다 이 부인이 이르렀는데 얌전하게 단정하고 단박하게 치장한 데다가 걸음걸이 가볍고 부드러워 아득히 옥구슬처럼 곱고 맑았다. 다시 반이가 이르렀다고 아뢰는데 고운 얼굴이 조금 취한 듯 발그스레하고 푸른 눈썹이 산처럼 짙어 가냘프고 농염한 차질이 붉은 비단보다 더했다. 안생이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 절을 하니 두 사람도 답배하였다. 남쪽 자리로 나아가 앉으려 할 때 이부인은 반이에게 읍하고 반이는 이부인에게 양보하며 오래도록 자리를 정하지 못했다. 옛적 이 부인은 총회로 임금을 섬기고 반회는 소외됨으로 섬겼으니 오늘 자리는 장록관작과 복록으로 하지 말고 어여쁨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이가 옷깃을 여미고 웃으며 대답했다. 다만 온종일 바람이 사납게 몰아쳤기 때문일 뿐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반씨가 어디 이씨마 못하였습니까? 더구나 첩이 듣기로는 교정에서는 장록이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반이가 상좌에 올랐다. 손님들이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조례 선생과 수양 처사와 동리은일과 만나기로 약조하였더니 이들이 마침 왔나 보다. 내 일찍이 그들을 빈객으로 대접했으니 앉아서 기다림은 적합하지 않도다. 여왕은 정각을 내려가 서 있었다. 세 사람이 이름을 통보한 다음 각기 차례대로 들어오니 여왕은 엄숙한 얼굴로 기다렸다. 한 사람은 푸른 수염에 장신으로 기계가 대범하였다. 또 한 사람은 강직 준절하여 깨끗한 지조를 지녔다.
다른 한 사람은 누런 갓에 야인의 복장을 했는데 향기로운 덕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세 사람이 이르러 길게 읍하고 절하지는 않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들사람의 성질이라 거칠고 게을러 예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여왕은 더욱 예로서 자기를 낮추고는 정각에 올라 양쪽 벽을 나누어 대자하였다. 안생이 마지막으로 나아가 절하니 세 사람이 돌아다보며 놀라는 기색으로 말했다. 안수제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가? 아는 사람을 해우하니 다행이지 않은가? 안생은 더욱 괴이하게 여겼으나 그 연유를 깨닫지 못했다. 세 사람이 안생에게 읍했다. 안수제가 왼쪽으로 가시지요. 괜찮습니다. 예절이 마땅히 이러하니 과도히 사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생은 마지못해 자리에 나아갔다. 그 다음이 조례선생, 수양처서, 독리은일의 자리였으니 각기 인사치레를 차렸다. 마침내 이 부인이 여왕에게 나아가 아랬다. 옥비가 근처에 있고 좋은 모임은 만나기 어려우니 여기로 맞아들이지 않으시렵니까? 좋습니다. 청이동자는 옥비를 불러오라. 한식경이 채 못되어 옥비가 이르렀다. 산 뒤에 길을 통하며 엷은 단장에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왔다. 또 한 여자가 짝을 지어 따라왔는데 시종들의 호의가 왕비나 공주의 족속 같았다. 시경에서 손님이로다 손님이로다 또한 그 말이 흰 말이로다 일컬었으니 이는 우리 왕실의 빈객이다. 다만 뒤에 오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도다. 옥비가 들어와 아련하고 이어 말했다. 부용성주 주씨가 들렀기에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성대한 장치에 혹 당돌한 처사는 아니겠지요? 아주 즐거운 일이요. 어서들라 하시지요. 주씨가 안내자를 따라 올라와 아련하는데 그 광채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돌아보는 모습이 화려했다. 두 사람이 나중에 이르렀으니 자리 순서가 곤란한지라 조례 선생이 말했다. 옥비는 수양의 아래에 자리하세요. 옥비가 얼굴빛을 고치며 말했다. 남녀가 동석하지 않는 것이 예의거늘 하물며 어깨를 비비며 앉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옥비는 형벌에 속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귀한 손님입니다.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내 아래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주씨는 성과 그 주위에 파놓은 못을 다스리는 주인이니 옥비 다음에 자리하시지요. 두 사람이 겸양을 하듯 되지 않자 드디어 자리를 끌어다가 왕 아래에서 조금 뒤로 앉았다. 곧 왕국의 신하들과 시연을 열다. 잠시 후 진수성찬을 내왔는데 향내가 진기하고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음악하는 기생 수십 명이 화관을 쓰고 악기를 잡고 있었다. 각기 청, 황, 적, 백색 중 한 가지 색깔의 의상을 걸쳤는데 오색 광채가 현란하였다. 드디어 무리를 나누어 대청 아래 열지어 앉으니 역시 모두가 나라의 미녀들이었다. 여왕이 화려한 휘장에서 나와 자리를 잡고 몇 번 내려받은 좋은 술을 술잔에 따라 안생에게 먼저 잔을 들게 하였다. 안생이 머뭇거리며 물러나 무릎을 꿇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먼저 드시죠. 기왕 윗자리에 앉았다면 어찌 또 첫 잔을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윽고 못 음악이 일제히 울려 퍼지고 기생들이 마주 서서 춤을 추었다. 한쪽은 긴 허리가 하늘거리는 금루이를 입었고 한쪽은 가벼운 몸에 사뿐히 깃옷을 입었다. 금루옷 기생은 절약루를 불렀다. 담장 버드나무 그리움 엮여있네. 떠나는 이 꺾어주니 몇 가지 남았는가. 해마다 이별이라 해마다 꺾는 버들. 부탁한다 봄바람아 불지 좀 말아다오. 깃옷 기생은 점년화를 불렀다. 풀초록 동산에 봄이 또 이우는데 꿈속 풍광이라
내 어찌 내 화신 아니랴. 이렇게 만난 잔치 하늘이 내리신 것. 다시 어디를 찾아 분분히 떠나가느니요. 세상사 분망 중에 괴로워하는 것이라. 푸르름 부서지고 불금이 쓰러지면 꽃답던 나이도 늙어감 막지 못하리. 오늘 어찌 알랴 내일이 어떨지를. 몸뚱이 있으니 술판에 엎어져도 좋으리. 속된 음악은 단지 사람의 귀를 어지럽힐 뿐이구나. 우리 집안의 옛 악보를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뜻은 어떠합니까?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여왕이 어린 시녀를 돌아보며 눈짓하니 곧바로 황색 치마를 입은 가는 허리의 기생 하나가 오형금을 가지고 대열에서 벗어나 별도로 앉아서는 줄을 고르더니 남훈곡을 탔다. 곡조가 고상하고 기묘하여 앉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과인은 단주의 후예입니다. 우리 위대한 할아비께서 일찍이 이 곡을 만드셨는데 순임금께서 이어 노래하고 연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단지 이 곡을 순임금의 작품이라고만 알고 실로 이 곡이 우리 위대한 할아비로부터 비롯된 줄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 옛날 오나라의 개찰이 순임금의 음악인 소소로 춤을 추는 자를 보고는 덕이 지극하고 극진하구나. 비록 다른 음악이 있다 하더라도 더 관람하지 않고자 한다라고 했다더니 저희의 뜻도 그렇습니다. 다른 음악을 다시 연주하지 말라. 아름다운 기악은 쉽게 막히고 좋은 일은 다시 하기 어렵기에 고인이 슬퍼한 것입니다. 오늘 술을 채 반도 돌리기 전에 음악이 그쳐서 귀한 손님들을 즐겁게 하지 못했으니 청컨대 시 한 편씩 지어서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전읽기에서 읽어드린 조선전기 우원소설 중에서 서재에서 밤놀이와 안빙의 꿈여행 들어보셨습니다. 우원소설이 한국 문학사에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들이었는데요. 이 주변의 사물들이 건넨 이야기와 꿈속에서 겪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생각할 거리들을 찾게 해줍니다. 조선전기의 특색 있는 우원소설들 만나보셨고요. 잠시 후에는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바바라 오코너의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들어보시겠습니다.